안녕하세요. 저는 조미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58입니다. 시장 한 구석, 낡은 좌판에서 시작했던 작은 백반집이 지금은 제법 규모를 갖춘 식당이 되기까지 제 인생은 오직 아들 최인석 하나만을 위한 길고 긴 싸움과도 같았어요. 28,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5살짜리 아들 녀석의 동그란 눈망울을 보며 독하게 마음을 먹었죠. 남들 다 하는 거 남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내 아들 기죽지 않게 키우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새벽에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며 손톱이 닳아 없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인석이의 엄마라는 한마디면 모든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어요. 그렇게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 최인석은 다행히도 아주 바르고 늠름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 번듯하게 취직했고 30이 넘은 지금까지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착한 아들이에요. 어쩌면 제가 너무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운 탓인지 세상 물정에 조금 어둡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게 유일한 흠이라면 흠일까요? 그래도 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혹시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인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말쑥하게 차려입은 아들 옆에 단아하게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고 모든 걱정은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제 여자친구 이은혜입니다. 아들의 소개에 자리에서 일어난 은혜라는 아가씨는 참으로 반듯하고 예뻤습니다. 과하지 않은 화장에 단정한 원피스, 그리고 선한 미소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어요. 제 앞에 서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모습에서는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티가 역력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인석 씨가 어머니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마저 어찌나 낭낭하고 상냥한지 첫인상부터 합격점을 주고도 남을 정도였어요. 식사가 진행되는 내내 은혜는 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제 수저를 챙기고 물이 비면 먼저 따라주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주기도 했죠. 아들 녀석은 그저 해벌쭉해서는 은혜의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런 여우 같은 녀석, 복도 많지. 속으로 그리 생각하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인석이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나요? 제가 넌지시 묻자 은혜는 잠시 수줍게 미소 짓더니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점이요. 그리고 누구보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반했습니다. 저렇게 효심 깊은 남자라면 분명 좋은 남편이 되어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아, 이 얼마나 영리하고 기특한 대답인가요? 아들 자랑에 이어 저까지 띄워주는 센스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제게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저를 존중해주고 알아준다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두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며 기분 좋게 식사값을 계산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넌지시 물었어요. 엄마, 은혜 어땠어? 괜찮지?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괜찮다마다. 내 여자친구지만 참하고 야무져서 엄마 마음에 쏙 드는구나. 잘해봐라. 아들의 얼굴에 번지는 안도와 행복의 미소를 보며 제 인생의 큰 숙제 하나를 해결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 아이가 돈 문제로 고생하며 사랑을 갉아먹는 일만은 없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어디 보통인가요? 제 친구 아들만 봐도 결혼할 때 받은 대출금 갚느라 아이 낳을 생각도 못하고 맞벌이로 허리가 휜다는 소리를 심심찮게 들었으니까요. 제 아들만큼은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악착같이 돈을 번 이유가 바로 이런 날을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주말 두 아이를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한 상 가득 차려놓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인서가, 은혜야. 너희 결혼하면 살 집은 걱정하지 말거라. 두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엄마가 너희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다. 인석이 회사 근처에 봐둔 아파트가 있어. 30평대인데 둘이 시작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게다. 10억 정도 하는 모양인데 엄마가 다 해결해 줄 테니 너희는 몸만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면 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인석이는 눈이 동그래져서 저와 은혜를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이내 상황 파악이 됐는지 얼굴이 벌개지며 더듬거렸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야? 10억이라니 우리가 어떻게 은혜는 이미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틋하고 예뻐 보이던지 저는 흐뭇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이런 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와 덥석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감격한 그 모습에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은혜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자격이 왜 없어? 우리 인석이를 사랑해주고 내 며느리가 되어줄 사람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그날 저희 집은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와 감격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은 철부지처럼 제게 안기며 엄마가 최고야. 정말 사랑해. 를 연발했고 은혜는 제 곁에 꼭 붙어 앉아 앞으로 시어머니가 아닌 친정어머니처럼 모시겠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의 고생을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제 아들에게 완벽한 가정을 꾸려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과 은혜를 데리고 부동산을 찾아 정식으로 아파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 통장에서 바로 이체하며 남은 잔금 날짜까지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멋진 새 아파트의 주인이 된다는 생각에 두 아이는 연신 들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날 저녁에 터져나왔습니다. 계약을 축하하며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카페로 자리를 옮겨 담소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인테리어 잡지를 뒤적이던 은혜가 무심한 척, 하지만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근데요. 명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 시끌벅적하던 카페의 소음이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명의라니요. 저는 당연히 제 아들, 최인석의 이름으로 집을 사주는 것이라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궈온 재산으로 제 아들에게 주는 선물이었으니까요. 조금 당황한 제가 명의는 당연히 인석이 앞으로 해야지. 라고 대답하자 은혜는 잡지를 탁 덮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친구들한테 알아보니까요. 요즘은 다 공동명의로 하는 게 훨씬 현명한 거래요. 나중에 세금 문제도 그렇고 부부가 함께 재산을 일궈나간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서로에게 책임감을 주는 안전장치 같은 거라고 하던데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또박또박 마치 준비해온 대본을 읽는 것처럼 막힘없는 말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 안전장치 같은 단어들이 유난히 제 귀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방금 전까지 제게 감사하다며 눈물 찢던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갑고 계산적인 단어들이었죠.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인석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오, 그래. 우리 은혜 똑똑하네. 그런 것도 알아보고. 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우리 은혜가 참 야무지구나. 그런 것도 다 알아보고. 하지만 이건 엄마가 인석이에게 온전히 선물로 주는 재산이란다. 너희가 함께 돈을 모아 사는 집이라면 당연히 공동명의를 해야겠지만 이건 경우가 좀 다르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엄마의 마음만 고맙게 받아주면 좋겠어. 제가 선을 긋자 은혜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다시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네, 어머니 말씀이 맞으시죠. 제가 너무 앞서 나갔나 봐요. 괜한 소리를 했네요. 죄송해요. 그렇게 대화는 마무리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작은 돌멩이 하나가 툭 하고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요즘 젊은 아이들의 실리적인 생각이라고 넘기기에는 어딘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어요. 10억이라는 큰돈 앞에서는 순수했던 감사의 마음도 변하는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은혜의 그 차가운 눈빛과 안전장치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제 며느리감에게서 처음으로 발견한 균열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지우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이라고 아들의 행복을 위해 쓸데없는 의심은 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왠지 모를 불길함에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공동명이라는 단어를 들은 이후 제 마음속에는 꺼림칙한 가시 하나가 단단히 박혀버렸습니다. 애써 무시하려 해도 문득문득 은혜의 그 반짝이던 눈과 계산적인 말투가 떠올라 심란해지곤 했어요. 하지만 제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 준비에 들떠있는 아들을 보면 이런 의심을 품는 제가 못난 어미가 된 것만 같아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 것뿐이라고, 세대 차이일 뿐이라고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제발 제 기우이기를 바라면서요. 며칠 뒤 상견례 날짜를 잡자는 은혜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토록 낭낭하고 애교 넘치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조금은 건조하고 사무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이번 주 주말이 편하다고 하시네요.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격식 있는 한정식 집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 좋은 곳으로 알아보렴. 비용은 걱정 말고. 라고 대답하자 은혜는 아주 잠시 말이 없다가 네, 그럴게요, 어머니.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어머니 감사해요. 라며 살갑게 굴었을 텐데 말이죠. 아주 사소한 변화였지만 제 마음의 동요를 감추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상견례 장소로 유명하고 값비싼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제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돈이 아까워서 공동명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두 아이의 앞날을 축복하는 순수한 마음뿐이라는 것을 그쪽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저보다 더 현명해서 은혜의 그 철없는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감도 있었죠. 약속 당일 저는 가장 아끼는 고운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식당을 운영하며 질끈 묶은 머리에 몸빼 바지가 더 익숙했던 저였지만 오늘만큼은 제 아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해주고 싶은 어머니이고 싶었어요. 조금 일찍 도착해 룸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고즈넉한 풍경이 내다보이는 창가,
정갈하게 놓인 식기들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아무 탈 없이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곧이어 아들 인석이와 함께 예비 사돈 내외, 그리고 은혜가 들어섰습니다. 예비 안사돈, 그러니까 은혜 어머니는 생각보다 화려한 인상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짝이는 옷과 장신구들이 조금 과하다는 느낌을 주었지만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로 제게 다가와 손을 잡더군요. 아이고 사부인. 미인이시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인석이가 왜 그리 어머니 자랑을 했는지 알겠네요. 예비 바깥사돈, 은혜 아버지는 마른 체격의 안경을 쓴 점잖은 인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눈빛에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탐색전 같은 어색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같은 영양가 없는 말들 사이로 예비 안사돈의 질문이 예리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듣자 하니 사부인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이 그렇게 잘 된다면서요? 자수성가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세상인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닙니다. 먹고 살자고 시작한 일이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에이, 겸손하시기는요. 우리 은혜가 시집 한번 잘 가는 것 같아 저희가 마음이 놓입니다. 요즘은 뭐니 해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사랑도 지키는 법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칭찬인 듯 했지만 교묘하게 제 경제력을 떠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딸인 은혜의 장점이나 두 아이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 오직 돈에만 초점이 맞춰진 대화가 불편하게 이어졌습니다. 아들 인석이는 그저 분위기를 맞추려 멋쩍게 웃고만 있었고 은혜는 아무 말 없이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 모습이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전체 요리가 나오고 분위기가 조금 풀렸다고 생각했을 때 예비 바깥사돈이 기다렸다는 듯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부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모된 입장에서 다른 건 걱정이 없는데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요.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직감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편하게 하세요, 사돈어른. 다름이 아니라 신혼집 이야기입니다. 사부인께서 통 크게 집을 마련해 주신다는 말씀은 전에 듣고 정말 감사해서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금형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기에는 저희 마음이 영 편치가 않아서요.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예비 안사돈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화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고 단단하고 차가운 심지가 박혀 있었어요. 사돈어른 말씀이 맞습니다, 사부인. 저희도 귀하게 키운 딸입니다. 10억이나 하는 집에 그저 몸만 덜렁 들어가 살라고 하면 우리 은혜가 뭐가 됩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은 공동명의로 하는 게 당연한 권리 아니겠어요? 권리라는 단어가 마치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선의로 베푸는 선물을 어째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처럼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돈어른, 안사돈.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집은 제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으로 제 아들 인석이에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명의를 논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아이가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면 제가 나중에라도 제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시작부터 이렇게 재산 문제를 논하는 건 두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테이블 위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비 사돈 내외의 얼굴에서 사람 좋던 미소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지금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게 우리 은혜를 뭘로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럼 우리 딸은 사부인 아들 집에 그냥 얹혀 사는 식모라도 되라는 뜻인가요? 우리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안사돈. 누가 식모라고 했습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침묵하던 아들 인석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왜 좋은 날에 이렇게 얼굴을 붉혀? 사돈 어른들 말씀도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어차피 저랑 은혜가 같이 살 집인데 명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 그냥 엄마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 주면 안 될까?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저를 나무라며 상대방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저에 대한 무례함과 탐욕스러운 요구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이 껄끄러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다는 생각뿐인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아들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사돈 내외는 만족스러운 듯 혹은 이겼다는 듯한 묘한 표정으로 저와 인석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역시 인석이가 사위 될 사람이라 그런지 말이 통하는군요. 사부인, 아드님 생각도 저런데 더는 고집 부리지 마시지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날 상견례는 그렇게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값비싼 음식들은 그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고 억지 미소와 가시 돋친 대화만이 오가다 끝이 났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과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깊은 소외감과 슬픔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오늘 저는 예비 사돈의 민낯뿐만 아니라 제 아들의 어리석음까지도 똑똑히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상견례가 악몽처럼 끝난 후 며칠 동안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들 인석이는 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피하기 바빴고 저 역시 아들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 결혼 절대 안 된다. 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제가 반대할수록 아들이 더 은혜에게 빠져들 것이라는 걸 알기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지나가기를, 아들이 스스로 무언가 깨닫기를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 주말 오후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 한가해진 틈을 타 은혜가 예고도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은혜의 얼굴에는 상견례 때와는 전혀 다른 서늘하고 당당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직원에게 잠시 가게를 맡기고 저는 은혜를 식당 안쪽의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은혜는 작정하고 왔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상견례 때 일 때문에 마음 상하셨을까봐 걱정도 됐고요. 걱정된다는 말과는 달리 그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시대가 변했어요. 요즘 여자들 예전처럼 남편만 바라보고 일방적으로 희생하지 않아요. 저도 제 인생이 있고 제 미래를 스스로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가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건가요? 제가 차갑게 묻자 은혜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께서 주시는 10억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인석 씨 개인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 두 사람의 미래에 투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야죠.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림하고 인석 씨를 내조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아 기르는 건 전부 무형의 자산이자 명백한 기여예요. 그걸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게
왜 어머니 눈에는 그렇게 욕심처럼 보이는 건가요? 어머니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저와 인석 씨의 미래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구시대적이라며 가르치려 드는 그 당돌함에 말문이 막혔어요. 언제는 친정 어머니처럼 모시겠다며 제 손을 잡고 눈물 찢더니 이제 와서는 제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려 들고 있었습니다. 은혜야, 너는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어. 결혼은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계약이 아니야. 서로를 믿고 희생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너는 시작부터 담보를 요구하고 있잖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야. 거래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전 손해보는 거래는 하고 싶지 않네요. 요즘 세상 믿을 건 법이랑 돈밖에 없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지금 제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건 저를 아들의 배우자로,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뜻으로밖에 안 들려요. 은혜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 아가씨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10억이라는 돈과 공동명이라는 법적 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타일렀습니다. 나는 너를 반대한 적 없다. 인석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믿고 받아들이려 했어. 하지만 너의 이런 태도는 나뿐만 아니라 인석이에게도 큰 상처를 주는 행동이야. 진심으로 인석이를 사랑한다면 이런 요구는 거두어주면 좋겠구나. 제 단호한 말에 드디어 은혜의 얼굴에서 상냥한 며느리감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싸늘하게 저를 바라보며 마치 최후 통첩을 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좋게 말씀드릴 때 제 요구를 들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러시면 저도 이 결혼, 이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요. 제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지금 저희 결혼을 망치고 계신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그 순간, 저는 은혜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버렸습니다. 이것은 협박이었어요. 10억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넘기지 않으면 제 아들과의 결혼을 엎어버리겠다는 노골적인 협박.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가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구나. 할 말 다 했으면 그만 돌아가렴. 더 이상 은혜와는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등을 돌려 방을 나서자 등 뒤로 은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니. 그날 오후 저는 부서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식당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혜의 당돌한 태도보다 더 저를 절망시킨 것은 곧이어 걸려온 아들 인석이의 전화였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야? 은혜한테 무슨 말 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안부를 묻거나 제 입장을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없었어요. 인서가 일단 진정하고. 진정하게 생겼어? 은혜 지금 나 만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엄마가 자기를 돈만 밝히는 속물 취급하고 결혼을 망치려고 한다면서 헤어지자고 하잖아. 도대체 왜 자꾸 일을 이렇게 만들어? 아들의 절규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혜는 저를 만난 직후 곧장 인석이에게 달려가 눈물로 연기를 펼친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은 그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석아, 그게 아니야. 은혜가 가게로 찾아와서 공동명의 안 해주면 결혼 없겠다고 나를 협박했어.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은혜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 엄마도 잘 알잖아. 걔가 얼마나 여리고 상처를 잘 받는데. 엄마가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씀하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냐. 왜 자꾸 은혜 자존심을 긁어서 일을 키우냐고. 자존심.
또 그놈의 자존심 소리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깊은 외로움과 실망감에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의 눈에는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은 보이지 않고 오직 눈물을 흘리는 약혼녀의 상처받은 자존심만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모자간의 신뢰가 고작 몇 달 만난 여자의 눈물 연기 앞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제발, 엄마. 내가 이렇게 빌게. 은혜한테 전화해서 사과 한마디만 해줘. 엄마가 오해했다고 공동명예 꼭 해주겠다고. 그렇게만 하면 다 해결될 일이야. 제발 한 번만 숙이고 들어가 주면 안 될까? 아들의 애원에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힘도 의지도 없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제 아들을 저 어처구니 없는 여자에게서 지켜내기 위한 외롭고 힘든 전쟁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 인생은 물론 제가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저들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어요. 아들은 이미 은혜의 가스라이팅에 완전히 넘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못된 엄마의 잔소리로밖에 듣지 않을 것이 뻔했죠. 아들의 눈을 뜨게 하려면 말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들의 탐욕스러운 속내를 제 아들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한 가지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밑반찬을 몇 가지 만들어 인석이가 사는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감기 기운이 있다며 끙끙 앓던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죠.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안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혜의 목소리였어요. 아마 인석이와 통화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평소에 상냥하고 애교 섞인 톤이 아닌 짜증과 히스테리가 가득 섞인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엿들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 대화 내용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답답해 죽겠네, 정말. 너희 엄마가 그렇게 고집불통일 줄 누가 알았어? 지금 우리 집 사정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 아, 그들의 집에 무슨 사정이 있구나. 저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엄마만 설득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니까. 10억. 공동명의로 받아서 빨리 팔아버리면 그 돈으로 우리 아빠 사업 빚 막고 줄줄이 걸린 소송도 해결할 수 있어. 내 동생 전세금도 해줘야 하고. 최인석, 정신 좀 차려. 이게 지금 너랑 나 둘만의 문제로 보여. 우리 가족의 생사가 걸린 일이라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어요. 공동명의 10억, 아버지 사업빚, 소송, 동생 전세금.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욕심이나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극에 가까웠습니다. 제 아들과의 결혼은 그저 수단일 뿐, 그들의 진짜 목표는 제 돈, 정확히는 10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제가 들고 온 반찬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제 마음이 이 모든 추악한 진실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소리 없이 돌아서서 오피스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은 엘리베이터 앞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 아들은 제가 알던 순수한 아들이 아니었고 그들의 계획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온 저는 망연자실한 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사실을 인석이에게 말해봤자 엄마가 엿들은 거 아니냐며
오히려 저를 비난할 게 뻔했습니다. 그때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게는 언니나 다름없는 오랜 친구 미경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식당을 시작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친구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나 좀 만나자.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미경은 한달음에 제 식당으로 달려와 주었습니다. 저는 미경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첫 만남의 기쁨부터 공동명의 요구, 상견례의 수모, 그리고 오늘 우연히 엿듣게 된 통화 내용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미경은 제 손을 꽉 잡으며 저보다 더 분노해 주었습니다. 미친 것들 아니야? 세상에. 사람 좋은 척 하더니 뒤로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미수가, 이건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돼. 이건 사기 결혼이야. 그런데 어떡해, 미경아. 인석이는 완전히 저 애한테 홀려서 내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말이 안 통하면 증거를 보여줘야지. 걔네 집구석에 진짜 빚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봐야 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찜찜하면 끝까지 파봐야 한다니까. 미경의 단호한 말에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막연한 의심이 아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주부이자 식당 주인인 제가 그들의 뒷조사를 할 방법은 막막했습니다. 그때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미수가, 이건 어때? 내 남편 후배 중에 흥신소, 아니 심부름센터라고 해야 하나? 그런 쪽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불법적인 건 아니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조사 같은 걸 합법적으로 해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 비용이 좀 들겠지만 내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 정도는 투자해야 하지 않겠어? 심부름센터. 제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단어였습니다. 조금 망설여졌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미경이의 도움을 받아 그 사람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약속 장소인 허름한 카페에서 마른 체격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기획실장이라고 소개하며 제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은혜와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특히 재산 상태와 채무 관계를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의뢰를 한 뒤에도 제 일상은 지옥 같았어요. 아들은 여전히 저를 피했고 어쩌다 마주치면 아직도 은혜한테 사과 안 했어? 라며 저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칼을 갈며 진실이 밝혀질 날만을 기다릴 뿐이었죠. 그리고 약 2주 뒤 드디어 기획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만나자는 것이었죠. 저는 약속 장소로 가는 내내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제발 제 예상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 지긋지긋한 의심을 끝낼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은 기획실장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조미숙 여사님께서 의뢰하신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제가 평생 처음 보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기획실장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은혜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은 이미 몇 달 전 부도가 났고 제1금융권은 물론 사채까지 끌어다 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총 부채는 7억 원에 달했어요. 그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는 이미 담보로 잡혀 경매 직전의 상태였고
은혜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은혜 역시 자신의 월급을 훌쩍 넘는 카드빚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적혀 있었어요. 그녀가 입고 걸쳤던 명품 옷과 가방들은 모두 빚으로 산 허상이었던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첨부된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은혜가 얼마 전 친구와 나눈 SNS 대화를 캡처한 것이었어요. 이번 거는 진짜 대박이야. 동탄의 10억짜리 아파트. 시어머니 될 사람이 식당으로 돈 좀 만졌나 봐. 아들 내미는 완전 마마보이라 구워 삶기 식은 죽 먹기.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 집 빚 청산하고 나도 동탄 사모님 소리 듣는다고.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깊은 허탈감이 제 몸을 덮쳤어요. 제 아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 제 호의와 진심이 저들에게는 그저 성공시켜야 할 작업이자 구워 삶기 쉬운 먹잇감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서류를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저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차가운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서류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어요. 그날 흥신소에서 받아든 서류 봉투는 제 손에서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어요. 더 이상의 슬픔도 배신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서늘한 분노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끝내야 한다는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저는 식당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집, 식탁 위에 그 서류들을 전부 펼쳐 놓았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라고 믿었던 제 며느리가 될 뻔했던 그 아이의 추악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증거들이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그 종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예비 사돈의 재무 상태, 허영심으로 가득 찬 은혜의 카드 내역, 그리고 이번 거는 대박이라며 환호하던 SNS 대화까지. 모든 것이 제 아들을 향한 사랑이 아닌 제 재산을 향한 탐욕에서 비롯된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인석이. 그 순하고 착하기만 한 아이가 저들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제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이 결혼을 깨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 아들 최인석의 눈을 뜨게 해야 했습니다. 제 입으로 100마디, 1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저들의 입으로 스스로의 추악함을 실토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 아들이 직접 보고 듣고 깨닫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상처가 아무리 깊더라도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만 제 아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더 현명하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먼저 아들과 단둘이서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들의 어리석은 사랑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제 아들이 정신을 차릴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기대감이었죠. 저는 인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싣지 않았어요. 인석아, 퇴근하고 집으로 바로 오너라. 엄마가 너랑 단둘이서만 할 이야기가 있다. 제 차갑고 진지한 목소리에 아들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군말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얼굴을 살피는 아들의 표정에는 불안함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또 잔소리를 하려나 보다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가 낮에 받아온 서류들을 아들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인석아,
이걸 끝까지 다 읽어보렴. 아들은 이게 뭐냐는 듯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서, 낯선 서류들에 아들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 은혜의 SNS 대화 캡처를 본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방향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지금 나한테 뭘 보여주는 거야? 아들은 서류들을 테이블 위로 집어 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뒷조사까지 했어.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다 불법이잖아. 엄마가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이런 걸 조작한 거지. 맞지? 저는 아들의 반응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는커녕 진실을 가져온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류의 내용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기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인서가 조작이 아니야. 이게 바로 내가 그토록 믿고 사랑하는 이은혜라는 여자의 실체야. 닥쳐. 엄마가 은혜에 대해서 뭘 알아? 은혜네 집이 좀 어려우면 안 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랑하는데 그깟 돈이 무슨 상관인데. 엄마는 언제부터 그렇게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했어. 아들의 절규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깊은 허탈감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돈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미끼로 사랑을 연기하며 제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 하는 그들의 사기 행각에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그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어. 다시는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아들은 그 말을 남기고 서류들이 흩어진 식탁을 뒤로 한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텅 빈 집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도 아들이 미워서도 아니었어요. 저 지독한 거짓의 늪에서 아들을 구해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느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은 이내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개인적인 대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판을 키우는 수밖에요. 모든 관련자가 한자리에 모인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파야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이은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연기였습니다. 제 목소리 톤, 말투 하나하나가 이 계획의 성패를 좌우할 테니까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은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전히 쌀쌀맞고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지치고 힘없는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은혜야, 나다. 인석이 엄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졌다. 은혜야. 내가 늙어서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몰랐던 것 같구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맞나 보다. 수화기 너머로 은혜가 숨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항복 선언에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승리를 예감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그래. 알겠다. 공동명예 해주마. 인석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겠구나.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이요? 은혜의 목소리에 다시 경계심이 어렸습니다. 별거 아니야. 이렇게 전화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정식으로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양가 어른들 다 같이 모여서 식사 한번 하자꾸나. 지난번 상견례 때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으니 사죄하는 의미에서 내가 좋은 곳에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다시 즐겁게 결혼 준비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제 제안에 은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제 진위를 파악하려 머리를 굴리는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결국 공동명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잠시 후 은혜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져서 돌아왔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해주시겠다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부모님께도 잘 말씀드릴게요. 그래, 날짜는 너희 편한 시간으로 잡으렴. 장소는 내가 예약해두마. 전화를 끊고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예비 사돈에게도 똑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제 항복 선언에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며 역시 사부인께서 현명하시다며 온갖 아양을 떨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상견례를 했던 바로 그 한정식 집에 전화를 걸어 가장 크고 가장 안쪽에 있는 방으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추악한 진실이 처음 고개를 들었던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와 함께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배우들도 모두 섭외되었고요. 남은 것은 이 비극적인 희극의 마지막 장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차분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수십 번도 더 오늘 있을 일들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들의 반응, 제 아들의 표정, 그리고 제가 해야 할 말과 행동까지.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옷장 앞에서 잠시 고민하다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단정하고 기품 있는 짙은 남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습니다. 오늘 저는 패배를 인정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서는 장수와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외출 준비를 마치고 저는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스트했습니다. 선명하게 녹음되는 것을 확인하고 핸드백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 어제 미리 복사해 둔 증거 서류들을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소파에 앉아 굳은 얼굴로 저를 기다리던 아들 인석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칠 전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붓고 집을 나갔던 아들은 은혜에게 제가 항복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어색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 그래. 마음 바꿔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가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아들은 제게 다가와 어색하게 말했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제 아들의 저 순진한 눈,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저 착한 마음을 이용한 저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침묵에 아들은 멋쩍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자. 셔츠. 약속 장소로 가는 차 안 라디오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애써 밝은 척했지만 저는 창밖의 풍경만 바라보며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제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고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지배인이 우리를 가장 안쪽의 큰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지난번 상견례를 했던 방보다 훨씬 더 크고 아늑한 곳이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있을 때 룸의 문이 열리며 예비 사돈네 가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승리감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지난번보다 한층 더 화려한 옷차림으로 제게 다가와 과장되게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이렇게 다시 웃는 얼굴로 뵈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사부인께서는 현명하셔서 저희 마음을 다 알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너무 경솔하게 굴어서 사부인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건 아닌지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나도 가증스러워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었지만 저는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안사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은혜는 제 아들 인석의 팔에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제게 승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거봐요, 어머니. 결국 제 뜻대로 됐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은 그 옆에서 바보처럼 해벌쭉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안쓰러워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바깥사돈이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역시 사부인께서 이렇게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니 이제야 저희도 두 아이의 결혼을 마음 편히 축복할 수 있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다 제 아들이 좋다는 사람인데 제가 더 이상 뭘 어쩌겠습니까? 저는 일부러 체념한 듯한 말투로 대답하며 핸드백 속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곧이어 화려한 음식들이 상 위에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기분 좋게 술잔을 부딪히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들며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팔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하면 되겠군요. 제가 운을 띄우자 예비 안사돈이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사부인. 이제 큰 산을 넘었으니 나머지는 일사천리지요. 혼순이 예단이니 저희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사부인께서 이렇게 큰 걸 해주시는데 저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버님 사업에는 도움이 좀 되시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많이 힘드시다고. 저는 일부러 그들의 아픈 곳을 콕 찔렀습니다. 제 질문에 예비 바깥사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제가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판단했는지 기다렸다는 듯이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말씀 마십시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사부인께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저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정말 은혜가 저희 집안을 살리는 겁니다. 그랬군요. 제가 더 일찍 마음을 열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럼 그 집을 담보로 해서 급한 불은 끄실 수 있겠군요. 제 질문에 은혜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 생각은 담보보다는 집을 빨리 처분해서 현금으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담보 대출로는 이자 감당도 어렵고 빚을 완전히 정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요. 팔아버리자고. 그 집을? 너희가 살 집인데? 제가 놀란 척 묻자 옆에 있던 인석이가 당황하며 은혜를 쳐다봤습니다. 은혜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거기서 살기로 했잖아. 은혜는 인석이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눈짓을 보내더니 제게 다시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살 집이야 나중에 천천히 구해도 되죠. 일단은 저희 부모님 일이 더 급하니까요. 어머니께서 주신 소중한 돈,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먼저 쓰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 빚 청산하고 제 동생 전세금도 좀 보태주고요. 예비 안사돈이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사부인. 우리 은혜가 아주 속이 깊지요. 사부인께서 주신 돈으로 저희가 제기해서 나중에 몇 배로 갚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아들 인석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혼집이라고 생각했던 아파트가 어느새 그들 가족의 빚을 갚는 현금으로 둔갑해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듯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경계를 풀고 자신들의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때까지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충분히 떠들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대화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는 조용히 테이블 밑에 놓아두었던 서류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상 위로 화려한 신선로가 올라오고 모두의 시선이 그곳에 쏠린 틈을 타서였죠. 이제 이 길고 지루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두 분의 어려움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나지막이 말하자 예비 사돈 내외는 이제 제가 완전히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는지 더욱 안쓰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사부인. 이제라도 알아주시니 저희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잔에 담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하시니 마침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두 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제 말에 그들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아마 제가 현금이라도 준비해 온 줄 아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로 서류 가방을 올리고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찬 시선이 서류 뭉치에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예비 바깥사돈을 향해 서류 몇 장을 쓱 밀어주었습니다. 사돈어른, 이게 사돈어른의 공장 부채 현황이고 이건 은행과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채무 명세서입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 7억이 조금 넘더군요. 서류를 받아든 예비 바깥사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있던 안사돈도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사색이 되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잠시의 틈도 주지 않고 이번에는 은혜를 향해 다른 서류 뭉치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며느리감, 은혜의 카드빚 내역서와 마이너스 통장 잔고 증명서란다. 월급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던데 이걸로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니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나. 은혜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차마 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덤이란다. 저는 마지막으로 은혜와 그녀의 친구가 나눈 SNS 대화 캡처 프린트물을 테이블 중앙에 던졌습니다. 이번 거는 대박, 아들 내미는 마마보이라 구워 삶기 식은 죽 먹기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그것을 본 아들 인석이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와 은혜, 그리고 서류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즐겁고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예비 안사돈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지금 우리를 뒷조사한 거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모든 계획이 들통난 자의 발악에 가까웠습니다. 예비 바깥사돈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사부인, 이건 무슨 오해십니다.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하지만 그들의 변명은 더 이상 제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에서 조용히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방 안에는 조금 전까지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선명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빨리 처분해서 현금으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빚 청산하고 제 동생 전세금도 좀 보태주고요. 사부인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니 저희가 한시름 놓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그들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깨달은 것이죠. 드디어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예비 안사돈이 이성을 잃고 제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빚 있으면 어쩔 건데. 빚 있는 게 죄야?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 바닥까지 짓밟아도 되는 거냐고.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좀 도와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 난리야.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악독한 노인네야. 추악한 본성이 거침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체면도 예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탐욕이 좌절된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뿐이었죠. 저는 그 추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멍하니 서 있는 제 아들 인석이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와 그 가족의 민낯을 보며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 차갑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석아, 이제 알겠니? 이 사람들이 너를 사랑한 건지 아니면 내 배경에 있는 내 돈을 사랑한 건지. 이제 너 눈으로 똑똑히 보았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와 은혜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결국 무너져 내리듯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겨우 새어나온 한마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한번 다독여주고 다시 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저는 더욱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니, 정정하지요. 당신들 같은 사기꾼 집안에 내 귀한 아들을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맡길 수 없으니 제가 이 혼담을 깨는 겁니다. 파혼입니다. 제 선언에 은혜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그토록 탐내던 그 10억짜리 아파트는 아주 좋은 곳에 쓰도록 하지. 저는 은혜를 똑바로 쳐다보며 제 비장의 한수를 던졌습니다. 오늘부로 그 아파트를 팔아 불우한 청소년 가장들을 돕는 재단에 당신 이름 이은혜석 자를 걸고 전액 기부하도록 하마. 당신네 가족 빚 갚는 것보다야 세상의 빚도 보지 못하고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겠지. 불쌍한 사람들 도우려던 당신들의 그 숭고한 뜻, 내가 대신 이뤄주도록 하지. 제 말이 끝나자 방 안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은혜와 그 가족의 얼굴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이 놓친 10억이 눈앞에서 공중분해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추악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가방을 챙겨 들고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자, 아들.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제가 돌아서서 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안사돈의 저주 섞인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이 악마 같은 여편네. 너 절대로 곱게 못 죽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들의 비명과 저주를 배경음악 삼아 저는 굳건히 아들을 이끌고 그 지옥 같은 공간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정식 집의 화려한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지만 더 큰 불행의 늪에서 아들을 구해냈다는 안도감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한정식 집의 묵직한 문을 등지고 나오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등 뒤에서 터져나오던 저주와 비명은 우리가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점점 희미해졌고 마침내 주차장의 차가운 밤 공기를 마주했을 때에는 완벽한 침묵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는 아들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아들의 몸은 추운 날씨 탓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거대한 충격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좁은 공간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앞 유리만 응시하고 있었고 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내내 창밖으로는 화려한 야경이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반짝이는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진실과 거짓, 사랑과 욕망이 뒤엉켜 있을까요? 오늘 밤 제 아들은 그 화려한 불빛의 가장 추악하고 어두운 이면을 온몸으로 겪어낸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신호 대기에 차가 멈춰선 순간 아들의 어깨가 작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숨을 고르는가 싶었는데 이내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끄, 끄 하고 목이 매는 소리가 차 안의 침묵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 마침내 아들은 핸들 위로 온몸을 무너뜨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끊어질 듯 경련하며 터져나오는 통곡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 산산조각 난 믿음에 대한 절망, 그리고 송두리째 부정당한 사랑에 대한 처절한 슬픔이 뒤섞인 울음소리였죠. 저는 더 이상 차를 몰 수 없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가까운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울고 있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아들의 떨리는 등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도, 충고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 엄마인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아들의 울음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어 기력이 다했는지 아들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돌아본 아들이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요? 내가 어떡해?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워 저는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자, 아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엄마 집에 가자. 집에 도착한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집안은 유난히 더 크고 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곧장 부엌으로 가 따뜻한 대추차를 끓였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향기가 집안에 퍼지자 꽁꽁 얼어붙었던 공기가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을 때 아들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제 앞에 털썩 소리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아들은 제 다리를 붙잡고 남은 눈물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는데 저는 고작 몇 달 만난 여자의 거짓 눈물에 속아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고 의심하고 심지어는 어머니를 이기려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고 못나서 어머니를 너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욕을 하세요. 제발. 아들의 어깨가 다시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의 양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제 옆에 소파에 앉혔습니다. 인서가, 엄마 좀 봐. 엄마는 널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없어.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지 않아. 다만 마음이 아플 뿐이지.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노심초사하며 마음을 졸였을 뿐이야. 그러니 이제 그만 자책해. 엄마는 괜찮아. 제 말에 아들은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인서가, 엄마가 하나만 물어보자.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니? 솔직하게 말해줘. 저는 아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눈물을 닦으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공동명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부터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제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은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았고 반대하시는 어머니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는 그때는 솔직히 어머니가 조금 야속했어요. 은혜네 부모님 체면도 있는데 너무 단칼에 거절하시는 것 같아서요. 은혜가 저한테 와서 울면서 어머니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우리 사랑을 시험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홀린 것처럼 그 말을 다 믿어버렸어요.
어머니가 악역이고 제가 은혜를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만 했어요. 아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하나하나 고백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스스로 복귀하고 인정해야만 이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혼란과 감정을 쏟아냈고, 저는 제 입장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길고 긴 대화 끝에 저희 모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부서졌던 신뢰를 다시 단단하게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의 잔해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제 핸드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 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문자 폭탄. 그 내용은 가히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애원과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평생 은혜 잊지 않고 어머니 발 닿게로 살겠습니다. 제발요. 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내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야, 조미숙. 너 때문에 우리 집 다 망했어. 너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둬. 니들 길 가다 차 조심해라. 내가 니네 식당에 불이라도 지르기 전에 당장 돈 내놔. 은혜의 부모에게서 오는 전화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당장 파혼에 대한 위자료로 10억을 내놓으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들의 발악은 아들의 상태를 다시 악화시켰습니다. 아들은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경기를 일으키듯 놀랐고 창밖으로 모르는 사람만 지나가도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이 더러운 악연의 고리를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완벽하게 끊어내야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가 거래하는 로펌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하고 제가 모아두었던 증거 자료들, 상견례와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의 녹취 파일, 수백 개가 넘는 협박 문자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까지 전부 넘겼습니다. 모든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명백한 사기미수와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하니 저들이 발뺌할 구멍은 전혀 없습니다.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그들 가족 모두를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범죄 혐의와 이 행위가 지속될 시에 우리가 취할 법적 조치들이 아주 상세하고 위협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죠. 내용 증명이 발송되고 이틀 뒤 거짓말처럼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들의 기세등등하던 협박과 저주는 차가운 법률 용어들 앞에서는 한낱 소음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소파에 앉아 있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은혜와 그녀의 부모님 번호를 차례차례 눌러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지막 번호가 차단된 연락처 목록으로 넘어가는 순간 마치 제 인생에서 거대한 종양 덩어리를 떼어낸 듯한 후련함과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할 뿐 스스로 아물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상처가 흉터 없이 아물기 위해서는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소독하며 새살이 돋기를 기다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지독했던 폭풍이 지나가고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동안 저와 제 아들은 바로 그 과정을 묵묵히 함께 견뎌냈습니다. 사건 직후 아들은 한동안 깊은 무력감과 자기 혐오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한 달간 병가를 냈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잠만 자거나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며칠 사이에 헬쑥해진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은 제게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억지로 다그치거나 섣불리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삼시세끼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어 방문 앞에 놓아두고 밤에는 아들이 악몽이라도 꾸는 듯 뒤척이면 조용히 다가가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을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정신과 상담을 권했습니다. 뜻밖에도 아들은 큰 저항 없이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스스로도 이 상태를 벗어나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매주 꼬박꼬박 상담을 받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로 인한 상처를 인정하고 그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아들과 함께 북한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땀을 흘리며 걷고 산 정상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말없이 도시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들이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아들에게는 더 큰 치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상담을 다녀와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겪은 건 일종의 심리적 사기이자 가스라이팅이래요. 제가 유독 어리석거나 못나서 당한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요. 제가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드디어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회사에 복직했고 예전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 같았다면 이제 아들은 말수는 줄었지만 훨씬 더 깊고 단단한 내면을 가진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저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서점에 들러 각자 읽고 싶은 책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공유했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 친구 미경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그들 가족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미수가 너 들었어? 그 이은혜라는 애네 집 완전히 풍비박산 났다더라. 미경이와 마주 앉은 단골 카페에서 저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경이는 마치 드라마 속 이야기를 전하듯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는데 빚이 워낙 많아서 손에 쥐는 돈은 한 푼도 없었다나 봐. 빚쟁이들한테 하도 시달려서 결국에는 보증금도 없는 월세방으로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갔다더라.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걔네 아빠 너한테 사기치려던 것 말고도 다른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돈 빌리고 안 갚은 게 한두 건이 아니었나 봐. 결국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지금 경찰서 들락거리고 있대. 구속될지도 모른다던데. 은혜라는 애는 더 가관이야. 회사에 걔네 집 사정이랑 너랑 있었던 일이 쫙 퍼졌나 봐. 거기다 걔 자체가 카드빚이 많아서 은행에서도 계속 독촉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었대. 결국 회사 이미지 망친다고 권고사직 당했다더라. 완전히 끝난 거지. 인과응보야, 인과응보. 그 소식을 듣는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시원하기보다는 그저 덤덤했습니다. 한때나마 제 며느리가 될 뻔했던 사람, 제 아들이 사랑했던 사람의 완전한 몰락 앞에서 저는 어떤 통쾌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던 자들의 당연하고도 비참한 말로라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그들의 불행을 기뻐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기억 속의 희미한 흉터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듣고 며칠 뒤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0억. 그 모든 갈등과 상처의 시작이었던 그 돈을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가장들을 후원하는 사회복지재단에 전액 기부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기부 증서를 손에 들고 재단 사무실을 나서는데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운 욕망이 깃들었던 돈이 이제는 누군가의 꿈을 지지하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후 재단으로부터 감사패와 함께 한 묶음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후원을 받게 된 아이들이 서툰 글씨로 꾹꾹 눌러 쓴 감사 편지였어요. 후원자님 덕분에 이제는 동생에게 매일 따뜻한 밥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낡은 책상을 바꾸고 이제는 허리 아프지 않게 공부할 수 있어요.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후원자님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소리내어 아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편지를 듣는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더러워질 뻔했던 돈을 이렇게 귀하고 값진 곳에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지긋지긋했던 10억이라는 돈의 굴레에서 그리고 그 돈이 남긴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즐기고 즐겼던 악연의 마지막 끈은 그렇게 쉽게 놓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 초겨울 저녁, 식당 마감을 하고 나오는데 가게 앞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아래에 웬 여자가 그림자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믿을 수 없게도 초췌하고 헬쑥해진 모습의 이은혜였습니다. 예전에 화려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싸구려 옷에 부르튼 입술을 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를 발견한 은혜는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는 정말 미쳤었나 봐요. 귀신에 씌었던 것 같아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은혜는 제 다리를 붙잡고 마른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저희 집 정말 다 망했어요. 아버지는 곧 구속될지도 모르고 저도 직장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어머니, 제발 인석 씨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인석 씨한테 제가 다 빌게요.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저는 차가운 눈으로 무릎 꿇고 비는 은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에서는 단 한 톨의 진심도 반성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절박함과 마지막으로 붙잡아 보려는 동아줄에 대한 갈망뿐이었죠. 저는 조용히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라. 제 단호한 목소리에 은혜가 움찔하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너는 아직도 정말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은 내가 내 아들에게 준 상처에 대한 미안함의 눈물이 아니야. 내가 놓쳐버린 10억,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화려하고 안락한 미래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일 뿐이지. 제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은혜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내 아들을 사랑했다면 상견례 자리에서 내 아들을 방패 삼아 나를 공격하지 않았을 거다. 내가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내 아들에게 사과하기 전에 내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 테지. 내 눈에는 여전히 사람이 보이지 않아. 오직 돈과 조건, 그리고 너 자신의 안위밖에는 보이지 않아. 나는 그런 너에게 내 아들을, 내 인생을 더 이상 단 1초도 내어줄 생각이 없다.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내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잡이다. 다시는 내 아들과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때는 정말 내가 너를 법적으로든 그 어떤 방법으로든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테니.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은혜의 처절한 절규를 무시한 채 저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즐기고 즐겼던 악연의 마지막 페이지가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 드디어 덮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강물은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끔찍했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6번 바뀌는 동안 제 아들 인석이는 상처 입은 소년에서 단단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깊은 상처는 아물어 지혜로운 흉터로 남았고 아들은 세상을 보는 눈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신중해졌고 더 겸손해졌으며 무엇보다 타인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주말이면 등산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며 땀을 흘렸고 평일 저녁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겠다며 학원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아들이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수줍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건강하고 기분 좋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저 만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기분 좋게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봄에 회사 동료들이랑 유기견 보호소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만났어요. 수의사 선생님인데 이름은 김수진이에요. 아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없이 묵묵하게 강아지들 돌보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러다 몇 번 더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화려하게 꾸미는 법도 모르고 말을 재치 있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작은 풀꽃 하나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들은 상대방의 조건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아들이 드디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의 소개로 수진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난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따뜻한 조명이 있는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들의 말처럼 참으로 맑고 선한 인상을 가진 아가씨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꾸밈 없는 옷차림, 그리고 긴장한 듯 살짝 붉어진 뺨이 무척이나 순수해 보였어요.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에서 저는 계산되지 않은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동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앞으로의 소박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에는 진솔함과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수진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인석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제가 감히 짐작할 수도 없겠지요. 하지만 제가 앞으로 인석 씨 곁에서 그 모든 상처를 보듬어주는 좋은 친구이자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부디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용기 있고 진솔한 고백에 저는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수진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수진 씨, 우리 인석이에게 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고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모여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은 저와 수진 씨의 부모님 앞에 직접 만든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준비해 와 자신들의 미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모은 돈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을 합쳐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죠.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저희 두 사람, 이제 저희의 힘으로 저희의 삶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을 바라지 않고 저희 능력 안에서 차근차근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습니다. 부디 저희를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아들의 듬직한 발표에 수진 씨의 부모님도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고 제 마음은 자랑스러움과 대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는 기댈 곳을 찾는 아이가 아니라 기댈 어깨를 내어줄 줄 아는 진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계획을 칭찬하며 조용히 제가 준비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너희들의 그 기특한 마음만으로도 엄마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다. 하지만 부모로서 너희의 새로운 시작에 이 정도 선물은 해주고 싶구나. 제가 내민 것은 깨끗한 새 아파트의 등기 서류였습니다. 엄마가 너희 두 사람을 위해 마련한 집이다. 이곳에서 너희의 그 예쁜 사랑을 마음껏 키워나가렴. 두 아이는 물론이고 수진 씨의 부모님까지 너무나도 놀라며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아들과 새로 얻은 제 딸에게 주는 진심 어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가족이 모여 정식으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법무사가 매수인 란에 아들의 이름을 적으려던 순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매수인은 최인석 그리고 김수진.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해주십시오. 제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멈춘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는 제 며느리가 이제는 제 딸이나 다름없는 수진 씨의 손을 꼭 잡고 모두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겪어보니 알겠습니다. 공동명의라는 것은 불신에서 비롯된 안전장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이제부터는 모든 기쁨과 슬픔, 모든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짊어지겠다는 세상에서 가장 굳건한 신뢰의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평생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끝나자 수진 씨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수진 씨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고 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긴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저는 아들 내외의 집들이에 와 있습니다. 집안 가득, 젊은이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부엌에서는 제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소곤거리고 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지난날의 그 끔찍했던 시간들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 혹독했던 시련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가는 듯했지만 결국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 역경을 이겨내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신뢰와 사랑. 소파에 앉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제 마음속에도 따뜻한 행복이 가득 차오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진정한 행복의 모습일 겁니다.